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대전대학교 김종법입니다. 사실 이 시민강좌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SSK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론적인 내용들을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대중적으로 잘 설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이 강의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두 가지의 그 어떤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소사회 위기라고 하는 한국 사회 위기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요즘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뚱맞은 주제를 대전공하고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다른 주제를 선택하게 됐느냐면 제가 제 설명을 조금 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아마 화면에 보실 텐데 이탈리아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어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잘 못했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1996년에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에서 그람시를 전공했습니다. 그 밑에 책들을 좀 보고 계시지만 주로 이제 그람시와 관련된 이론서, 번역서를 조금 지금 출간을 했고, 현재는 옥중수고 원전 번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년 차인데요. 앞으로 한 3년 안에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이탈리아에 관련된 책들도 조금 쓰고 있고, 이탈리아 정치, 유럽 정치, 그다음에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천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전대에 가서 지역이라고 하는, 또 지방이라고 하는, 대전이 작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현장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 시민사회, 그리고 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을 만나면서 지역이 필요한 게 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종에 보면 저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지원연구소 사업단장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좀 잘렸네요. SSK 지방소멸과 제4섹터 연구단 단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오늘 주제인 축소사회와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뭐 거창하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위기를 얘기할 때 축소사회, 지방소멸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복합적이고 조금 입체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인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계속 지속되어 왔던, 또 대응해 왔던 일상적인 방식의 대응 이외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틀을 좀 내용을 잡고, 축소사회 위기라고 하는 게 어떤 양상을 갖고 있고,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어떤 문제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일반 대중들도 조금 더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축소 사회와 지방소멸 위기의 한국 사회를 한번 좀 보고 얼마나 정말 위기에 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위기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어떤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현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멸이나 축소사회 위기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축소사회와 지방소멸 위기 완화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바람직하고 짧은 기간 동안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독자들 그리고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럼 우리가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 이 축소사회나 지방소멸도 결국은 성장과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 해결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질문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소사회와 지방소멸 위기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먼저 이제 축소사회 위기의 문제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축소사회 지방소멸 위기를 등가, 그러니까 같이 보고 인구의 문제로 보통 동일시한다 그러죠. 이게 이 동조화 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저출산이나 고령화 축소사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의 문제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인구의 문제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소사회 위기 측면의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인구 중에서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이 두 가지의 축이 이 축소사회 위기를 굉장히 부추기고 있고, 현재 그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통계청 인구 동향조사 표인데요.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통계입니다. 22년까지 1993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이를 보시면 가입 여성 한 명당 출산할 수 있는 인구 수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인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출산율이 2.1에서 2.3인 돼야지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1993년부터 1.6, 2점이 안 되는, 2.0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왔던 거죠. 여러분 아마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에는 그런 그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이만 무작정 낳게 되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다가족이라든지 또는 아이를 3명 이상 낳는다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지금 현재 셋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셋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2.1에서 2.3의 약 평균보다 약간 높은 거죠. 이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가족에 2명에서 3명이 되지 않으면 국가 유지가 힘든 상황인데, 94년부터 이미 시작된 이 미만의 이 출생률이 2021년, 2022년에는 가속화됩니다. 2015년에 1.17일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현재 작년까지죠. 0.78이라고 하는 OECD 국가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사회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강대국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인구수가 약 5천만 정도 되거든요. 이 5천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줄어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이게 2025년이 될지 아니면 2030년이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하면 2030년쯤 되면 5천만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이제 65세 기준으로 삼는데 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GDP를 손은 누가 키우게 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연령대들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데 고령 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소사회 위기의 또 다른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학령 인구라고 하면 보통 6세에서 21세 이 학령 인구 감소가 지방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학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이 추세를 당분간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입시 때마다 아마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더 암울한 건 앞으로 65년까지 이 추세를 이렇게 쭉 보면 이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학도 지금 한 250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150개 또는 180개 정도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축소사회 위기에서 가장 더 큰 문제, 이제 앞으로 학령 인구는 이 청년이나 장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잘 갖고 또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게 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청년 인구 감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곧 앞으로 미래 세대가 될 유아 그리고 출생을 책임져야 되고 전적으로 담당해야 될 그런 인구인데 청년 인구라고 해요. 이제 2022년에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청년 인구를 19세에서 34세로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청년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6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는 단순히 출산의 깊이나 결혼의 깊이 이런 문제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 사회의 전반적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감소가 제가 볼 때는 미래 인구의 어떤 주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멸 위험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있었던 여성 인구 또는 고령화 인구 또는 청년 인구 또 학령 인구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이 중에서 20세에서 이제 가임 여성들입니다. 보통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인데 이 수치가 낮게 되면 수치가 좀 높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여성의 인구가 많아져야 되고 그 이야기는 가임 출생률 또는 가임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2020년대 지금 0.8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2030년, 2040년이 되면 0.2, 0.3.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5가구 중에 1명만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상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 좀 넘는데 이 인구가 5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산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축소사회 위기에 그러면 결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더 타격을 줬던 두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축소사회 위기에서 인구 문제를 좀 떠나서 또 다른 두 가지 요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요인들이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2단계에서 4단계로 낮추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감염 단계 이제 축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2020년 2월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약간 위험스러운 상황에 지금 와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정부는 단계를 좀 더 완화한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상의 감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이제 계속 그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해선 이 단계를 격상하는 게 맞긴 한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산업구조의 전환, 주로 이제 IT,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첨단 기술의 발전이 다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그 대치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노동력의 감소.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시각 자체가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산업구조의 전환이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축소사회 위기를 가속화시켰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좀 부정적인 그 지표나 상징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사실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무역 수출입이 중심이 된 무역 중심 국가이고 무역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GDP나 또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구 구조의 문제, 4차 산업혁명이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는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면서 비대면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경제가 가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플랫폼 경제라고 얘기하죠. 이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제일 이제 편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배달앱의 어떤 증가, 배달 서비스 산업이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 플랫폼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한국적 산업 구조 속에서 잘 전환을 잘 하고 구조적 변환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재택근무 얘기도 나오고 스마트워크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히 제조업 분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농업이나 어업이나 또는 임업에서도 이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주로 이제 무인화나 자동화, 그다음에 원격 통제 뭐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과연 이런 코로나19나 산업구조 전환의 그 상황에서 축소사회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또는 한국 사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를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몇 년간 겪어봤지 않습니까? 강달러 정책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고 경기 침체 뒤에 보통 표시를 하게 되는데 침체의 국면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이 탈세계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망 변화라고 하는 미중과 관련된 신냉전 체제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뭐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그렇게 구조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세계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 무역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또는 저성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고금리라든지 강달러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그 국민들은 수치 되게 좋아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몇 프로, 5% 이상 또는 5% 이하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경제가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보통 수치로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는 경제 성장률 2% 3%대 그리고 그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갖고 오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 GDP 성장률이라든지 실질 GDP 성장률의 전망을 OECD나 또는 IMF 모두 다
한국 사회의 전망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코로나19 그 팬데믹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그 확대 정책을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마이너스 성장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서서히 엔데믹 상황으로 혹은 멀티 엔데믹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다중 엔데믹 상황으로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여전히 좀 한국적 경제가 갖고 있는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낮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고 저 예상 수치도 지금 1%대로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산업구조 전환이 갖고 있는 이 축소사회 위기 속에서 몇 가지 측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경제와 어떤 뭐 상관성이 있겠느냐라고 여기 시청자분들은 조금 의아해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 디지털 경제의 전환이라든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극복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 되는 부분에 대외적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 이게 이제 사실은 경제적 패권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겹치면서 우리는 얼마 전에 끝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경제적 패권과 함께 미국, 일본, 한국이 함께 묶여지는 한미일 동맹체제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지만 그 방향에 지금 줄을 섰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더 지속되고 있고 내일이죠. 내일이면 또 한국 사회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들이 많게 될 텐데 내일은 또다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국면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마 우리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탄수화물 면이죠. 면 요리 되게 좋아합니다. 라면, 그다음에 뭐 냉면, 칼국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갖고 있는 그 여파라 그럴까요? 세계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을 굉장히 부추기고 그다음에 이제 석탄 자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의 수급 문제, 불균형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가스, 전기료,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값이 오른 처음에 시발점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종료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더 타격을 입느냐 아니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 위기 부분입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우리보다 금리가 대출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한 7.5% 정도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이 금리를 높였더니 인터넷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죠. SVB가 인터넷 뱅크들이 중소은행 같은 데서 파산 가능성이 높고 많은 부분들 제2의 2008년 말 경제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하는 일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일 이 체제 안에 지금 발을 들였기 때문에 미국이 문제가 되면 우리는 더 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대외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중국이 부동산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그 폭발적인 상황으로 지금 근접해 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축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는 과연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축소의 위기 얘기는 이제 그 정도 설명을 좀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방 소멸 위기와 한국 사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방이라고 하는 왜 지역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왜 지방 소멸이라고 할까? 뭐 이건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역은 서울 또는 수도권도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 소멸에 물론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조금 축소되고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역 소멸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서울도 지역 소멸에 대응해야 되고 수도권도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 소멸보단 지방을 쓰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역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 소멸을 쓰는 것이 그 위기의 양상을 더 즉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어간 지는 2019년 12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전 5천만이 넘는 이 전 국토에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 국토의 약 뭐 한 2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구 50%가 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전 국토 행정구역의 51.8%에 달하는 이 지역이 또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건 부산이나 대전 또는 광주와 같은 대구와 같은 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은 모두 다 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구 감소를 지방 소멸에 엮기에는 굉장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 소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격차의 심화에 따른 위기를 이야기해야지 인구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출생률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도권 역시 서울도 그 1,000만 인구에서 줄어드는 상황이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 전 인구의 약 반이 되는 50.2~3%가 되는 이 인구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만으로 지방소멸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지방과 지역이라고 하는 좀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지방소멸 위기를 새롭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종합적인 차원의 그 대처가 또는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방소멸 위기를 이야기했지만 2010년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여기 이제 지도 3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녹색으로 갈수록 인구가 많은 인구 집중 지역이고 지방 소멸의 위기가 덜한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수도권뿐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지방 소멸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빨간색이 점점 더 남한 전 국토에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걸 몰라서 안 했겠느냐? 계속 정부는 대응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소멸의 확산의 속도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소사회 위기의 양상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떤 그 요인과 요소를 가지고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팬데믹도 있었고 4차 산업에 따른 축소사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경제 구조의 그 변화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축소사회, 그다음에 지방소멸을 함께 묶어서 여러 가지 측면의 정책과 제도,
현상들을 함께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또 바꿔야 되고 우리 처음에 제목대로 얘기했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경제구조 변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교육구조 운동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잘 쓰지 않고 놀러 다니지 않고 그다음에 여행도 안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소비가 중요한 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19나 산업구조 전환이 사실은 비대면 중심의 플랫폼 경제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되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수요 부분 역시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여러 가지 확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끌어다 쓰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위기 국면에서는 민간 경제나 민간 영역이 활성화돼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도 생기고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대응을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적응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정책만 가지고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구조 변화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조업이 우리는 되게 중요한데 물론 비중상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ICT 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첨단 산업 중심으로 훨씬 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약 0.4%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0.4%가 수치는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게 되고 실제로는 지금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들은 IT 계열, 전자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영역들 방역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에 한 250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모든 대학에 있는 과 중에 하나가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가 사실 제일 큰 위기에 지금 사실은 처해 있긴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인력 관리라든지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축소되면서 산업구조 전체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라든지 몇몇 업종을 빼고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취약한 상황에 따라서 내수 시장 경제에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 그리고 여행이나 숙박과 같은 그런 서비스업이 늘어나면서 IT와 관련된 형태의 금융이나 정보통신업 쪽이 오히려 시장 수요가 확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게 됩니다. 이런 산업구조 변화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모두 다 함께 공히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그 결합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산업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대, 50대, 60대 경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 되거나 아니면 정규직에서 빨리 물려나는 정년이 축소되고 또 계약직이라든지 혹은 임시직이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 4차 산업혁명, 비대면화, 또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조시설 자체가 공장 자동화되면서 무인화되면서 이런 과정의 변화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또 많이 일어나고 서비스 산업의 역시 비대면 중심의 경제활동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방소멸과 함께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청년의 문제입니다. 청년이 이 과정 속에서 IT도 잘 다루고 변화하는 산업 구조,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할 것 같지만 이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청년 취업률이 저하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이 아버지 세대나 그 할아버지 세대가 누렸던 그런 그 약간의 어떤 소득이 보장되는 수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실제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50%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구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청년이 대한민국 인구의 모든 계층이냐? 청년만 위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고 이 출산율이라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약간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학적 의미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들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적정 인구수를 가진 강대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이들에 의해서 GDP라든지 국내 경쟁,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나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왜 이러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회 환경이나 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어른들은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어쨌든 기성세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 성장의 여러 가지 것들 직접적인 그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 오신 세대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롭게 시작해야 될 청년들 사회 환경 되게 열악하고 집은 못 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빚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사회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청년의 취업률 전환인과 혹은 경제활동 참여율의 낮은 그 비율은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모두 다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축소사회 또는 지방소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냐. 제가 이제 약간 이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약간 무시무시한 단어를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방은 소멸하지 않죠. 지방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안 사는 것뿐이지 어쨌든 지방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 지역에 사람이 안 살고 청년이 안 살고 사회 구성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사회학적, 지정학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도 축소가 되고 사람이 사는 곳만 국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지방소멸을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곧 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사실은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는 이 구조적 요인으로서의 축소사회 위기나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는 지역의 소멸, 지방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문제로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
그 초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지표가 여러 측면에서 아까 보셨듯이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도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립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 70%가 넘는 경제는 대외 우전적이고 무역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나 수입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들에 있고 교육이나 문화 자본이 계속 감소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역 소멸을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막기 힘들다는 거죠. 어느 한 요인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위기 요인을 뭐 넘어선다, 아니 대응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국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을 하고 제도를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사회간접자본 확충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순환도로 만들고 굉장히 넓은 도로 그리고 KTX나 SRT로 대표되는 고속철도 만들고 그 혁신도시라고 얘기하죠. 혁신도시 여기저기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사실 하기도 하고 지역재생, 도시재생과 같은 그런 사업들도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지방 소멸이나 지방 쇠퇴, 지역 소멸을 훨씬 더 앞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앞당기느냐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는 정책들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잠깐 보면 대표적인 게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지방으로의 그 이전을 위해서 인구 이입을 위해서 귀농 혹은 귀촌, 귀여 또는 귀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는 현금성 정책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금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용 안정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임시 방편적이고 현금을 얼마를 더 주거나 기업에 청년을 채용하거나 또는 사람을 채용할 때 지원해 주는 정책 정도입니다. 기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환경이나 국내외적 경제 지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고 그런 면에서 이 일자리 정책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상황에서 고육직책으로 나온 게 보통 창업입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을 갖고 창업을 해서 이건희처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구조의 문제 측면에서 보면 창업이 오늘날 어떤 가능성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성공하기엔 한계가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이 플랫폼 경제 속에서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뭐 100에 한두 명 정도이지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토목 중심의 이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이나 도시재생 또는 지역재생 역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산장려 정책, 인구 증가 정책만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이게 단순히 출산하면 돈 1억 줄게, 2억 줄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거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이들이 이 주거나 교육 또는 보육의 문제뿐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을 얼마나 향유할 수 있고 또 이들이 보육을 위해서 잠깐 쉰다고 하도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경단녀라 그러죠.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 갑자기 아이를 낳았더니 보육하고 났더니 자리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 취업하기 어려운
단순직 외에는 남아있지 않는 이런 사회적으로 사실 낭비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굳이 결혼을 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이거를 너희들이 도전 정신이 부족하고 가정에 대한 어떤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한다. 이렇게 그냥 등한시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단순한 지적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측면에서 주거나 교육, 보육, 문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종합적인 측면의 대응이나 대책이 미비한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일 텐데 결혼을 안 하고 또는 아이를 안 낳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가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3분의 1은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못할 것이고 3분의 1은 취업을 해도 임시직이나 또는 계약직이 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취업하면 정규직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40대나 40대 중반 되면 똑같다. 왜? 그 시기에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정년퇴임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거나 정년이라고 하는 이 기업 문화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을 다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인구의 5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기업의 문제인데 그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때는 단순히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회 체계나 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식의 장기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나 또는 정치인들이 이 단기 4년이나 5년짜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장기적 투자나 또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부분에 되게 인색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용 안정성을 위한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인 여론의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이거를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종합적인 차원의 그 백년대계라고 얘기하는 교육만 백년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은 이제 백년대계 하고 싶어도 인구가 줄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교육보다는 고용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 장려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죠. 아버지 세대가 정년을 마치면 55세, 60세 되면 그 뒤에 이제 나와서 하는 가장 많은 그 업종 중에 하나가 치킨집 아니면 편의점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치킨과 편의점을 한정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쟁력도 낮아지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식의 창업이나 서비스 산업이 IT나 플랫폼 경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역시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의 문제인 거죠. 휴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접목이 돼야지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지 배달 사업도 늘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한계를 보이는 건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업 이후의 사업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은 창업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 10개 생겼다가 한 9개 문 닫고 다시 한 8개 생기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과연 누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함께 생각해 볼 이게 과연 최저임금만의 문제이냐 뭐 혹은 정년이 너무 짧아서의 문제이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토목 중심의 사회 간접자금 국책사업이 확충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문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아마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KTX나 SRT, 또 서울에 있으신 분들도 SRT나 KTX를 타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그 현상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SRT입니다. 수서역에서 출발하고 수서역에 도착하는 이 수서역에 보면 SRT 종착역이자 출발점인 수서역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길게 늘어선 영역이 어디냐면 택시를 잡기 위해서 혹은 버스를 잡기 위해서 늘어서 있는 줄이 아닙니다. 바로 제일 앞에 나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줄인데 그 줄이 어떤 줄이냐면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연대 그 강남에 있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 삼성의료원의 셔틀버스 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산이나 대구 또는 대전, 광역시, 광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종합병원이 없느냐? 다 있어요. 국립대도 있고 국립대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2시간, 2시간 반 안에 올 수 있는 서울까지 와서 의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지역 의료 산업이 붕괴되는 건 뭐 이미 들어서 아실 거고 이제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이고 또 이 고속철저와 같은 편의성의 그 시설 확충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토목중심의 사회 간접 자본의 국책 사업의 확충이라고 하는 건 진지하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혁신도시나 특화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 중앙정부의 몇 개 부처를 옮기는 방식의 혁신도시 사업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도시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 또는 문화적 자본, 경제적 자립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혁신도시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수만 늘려서 몇 개 혁신도시 안에 중앙부처만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배드타운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지방대가 소멸하고 혁신도시의 자급자족화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이 국책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고 산업기반의 확충이라는 경쟁력 강화 같은 원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산업과 지역재생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지역에 또는 지방에 가서 혹시 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방이나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국책사업인 도시재생이나 지역재생사업을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수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 혹은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 물론 가시적인 측면의 노력은 하죠. 근데 그 가시적인 측면의 노력이 유지가 되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관광이라든지 또는 그 산업적인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단순히 건물 몇 개 세우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이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4년짜리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역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소멸을 위기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축소사회 지방소멸 위기 완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쓸 것인가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막 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해외 동포청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해외 동포청은 인천에 지금 만들어졌고 이민청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은 난민 수용을 통한 다문화 사회.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돼 있지만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이민이나 난민을 훨씬 더 자유롭고 쉽게 받아들이자. 어젠가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제트보트인가 수상보트를 타고 한국까지 온 그 청년 중국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친구가 중국의 인권운동가였고 한국의 난민 신청, 정치적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다음에 예멘 2016년, 15년, 17년 이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던 현상이었죠. 난민이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는 난민 수용국입니다. 이 난민 수용국은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제도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신청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외국인이 이 사람이 난민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난민 신청에 대한 그 지위 신청률에 대한 수용률이죠. 수용률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도 안 됩니다. 2%도 안 된다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난민 수용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의 제도는 아직 이민청이 설립하거나 혹은 난민을 수용하는 데는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걸 출산장려 정책으로 이걸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단순히 제도적 전환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국적의 문제, 이민의 문제, 난민 수용의 문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아나 이민 취득 요건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학령인구 감소하고 안전적인 일자리 감소 해결을 위해서 사회제도 전반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요즘 얘기하는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자리 우리 사회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보편적 복지 또는 선택적 복지, 수용적 복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복지 국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요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다 이거죠. 사회 취약층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이나 또는 무상 어떤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반대적인 측면에 역발상의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상의 그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복지 노동을 통해서 복지를 대체하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게 맞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기후의 위기와 함께 순환경제, 생태경제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꾸면 이게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제도를 바꾸는데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스마트 산업 또는 스마트 농산업,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가 앞으로 주류를 이룰 것 같으면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계절 노동자라고 그러죠. 수많은 베트남이나 뭐 스리랑카나 네팔 이런 데서 제가 있는 곳이 대전인데 대전 바로 옆이 금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여러 가지 채소 또는 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절대 기계화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인삼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그 인삼뿐이 아니라 깻잎 산지로 되게 유명합니다. 전 국토에서 사용하는 그 깻잎 수요의 약 60에서 70%가 그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이 돼요. 여러분이 그 삼겹살집에 가서 먹는 그 깻잎이 그 지역에서 거의 60, 70%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 깻잎이 기계로 딸 수 있느냐? 사람 손으로 따야 됩니다. 계절 노동자라고 하는 계절 농업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많은 그 농촌에서 계절 노동자가 필요한 사람의 손에 아니면 수확을 할 수 없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스마트 팜이나 스마트 산업, 스마트 농업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런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이론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국형 제4섹터, 이제 제가 SSK 사업의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저희 사업 주제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제4섹터 연구입니다. 활성화 연구라고 하는 건데 이 제4섹터 연구를 제가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지역에서 현장 주로 이제 나가는 게 금산이나 옥천과 같은 그 주변의 그 시골이거든요. 이런 데 나가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시민사회가 발달되지도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뭐 형 아우 하면서 이장단,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이런 그 음성화된 조직들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시민사회가 발달하지도 않고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그 미치지도 않고 지방정부의 정책을 또는 지역과 혈연 뭐 이런 그 연고주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연고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투명하고 혹은 바람직한 방식으로 지역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시민사회는 열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 개입도 쉽지 않고 지역이 갖고 있는 폐쇄성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제4섹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끄집어낸 거죠. 이 제4섹터 개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이 속성은 더해야지 기존의 제4섹터가 얘기하는 속성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는 사회 연속성, 그다음에 소득 격차의 해소, 그다음에 균등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이런 세 가지 영역을 그 보강해야지만 이 제4섹터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은 그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한번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연구단에 문의하시거나 또 저희가 그 대외적으로 학술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한국형 제4섹터라고 하는 속성을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양식, 대응 양식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도 또는 세대 간 갈등이나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것들을 그 활성화를 제4섹터로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인회나 노인회, 청년회 이런 음성 조직들을 양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대학과 연계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4섹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사례를 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말씀드리면 재미있긴 할 텐데 시간 관계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도권에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또 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관광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지만 인구 밀도가 가장 낮고 면적은 가장 넓지만 인구 밀도가 가장 낮고 북한과 접해 있는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단순히 수도권의 보조적인 측면의 어떤 지방이 아니라 자체적인 역량을 통해서 자립형 경제를 만들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강원특별자치도 올해 지난 7월에 전환이 됐죠.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출발과 함께 제4섹터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뭐 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구 전출이 또 수도권의 그 전입과 전출이 가장 많은 곳이고 20대가 수도권으로 오는 비율도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또 20대가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 정책을 비롯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에 대한 고민. 너무나 넓은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청년 일자리나 지역소멸 적응이나 거버넌스 분야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그 한계를 여전히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강원도 경제정책을 여러 가지 7대 공약도 했고 15대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경제정책의 흐름이나 틀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의미뿐이 아니라 인구도 제일 적고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변화하는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플랫폼 경제 이런 전환 과정에서 그걸 접목시키면 거리적 그 어떤 물리적 거리를 없애면서 디지털에 의해서 하나의 도를 특별자치도의 도의 여러 가지 산업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연적 그 자본이라고 그러죠. 자연 자본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체제를 구조적으로 변환시키는 에코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순환 경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 그 중심이 되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제4섹터를 활성화하게 되면 비교적 강원자치도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한계들, 이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하는데 가장 낮습니다. 저기 보면 세종특별시는 그 면적이 작기 때문에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가 면적이 제일 넓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그 등록된 시민단체가 가장 물론 등록된 비영리 법인단체 시민단체로 보느냐 시민사회 영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건 활성화가 제일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다른 영역에 제4섹터 같은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경제사회 지표를 이렇게 고용 부분, 생산 소비 또는 대학 국책 사업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 기업 현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 글로컬 대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5개 대학밖에 지금 선정이 안 되는데 강원도가 그중에서 15개 중에 3곳이나 됐어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지리적 구분들을 잘 묶으면 앞으로 향후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갖춘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인구 문제라든지 경쟁력의 강화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모델로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건 사실은 이 뒤에 있습니다. 이 강원 제4섹터 플랫폼 모델인데요. 다른 지역과 달리 이거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약간 그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강원 특별자치도가 제4섹터의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나열했는데 첫 번째부터 한 10번째까지의 내용들은 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결합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휴양이나 관광, 특화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제4섹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사업단에 문의하셔서 이 PPT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장과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문제를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인구 증가 정책으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방의 소멸이라든지 또는 축소사회 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구조적으로 우리는 축소사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구 증가 정책으로 해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종합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단순히 고용시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는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임금 정책만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전 국민이 사실 동의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여전히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학이 갖고 있는 그 실사구시적인 성격이 굉장히 아직은 약하다라는 거죠. 개인의 취업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준비 기관으로서 대학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서 지역과 협력해서 지방과 협력해서 지방대학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식의 어떤 사회적 책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회 구조적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민이나 난민 정책 등의 개선만으로 인구 감소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민, 귀화 뭐 여러 가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선제적, 제도적 개선이 없고 제도적 전환이 없을 때는 단순히 이민청에 혹은 난민 수용료를 높인다는 그런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전환에 우리가 또 고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저는 지방 소멸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도권 집중화를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냐. 물론 정치인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유권자도 제일 많고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유권자도 제일 많고 이들의 표를 얻어야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인구 5천만 이상의 강대국, 중견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에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모든 국민들이 한번 고민해 볼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발전이나 성장이 과연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이나 부동산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지방대에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 해결 부분에서 뭐 지역 할당제를 하고 의치열 계열의 의과대나 보건계열의 그 지역 할당제를 하지만 국가에서는 그 지역 할당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다음날 어떤 정책을 발표하냐? 제4기 신도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엇박자인 거죠. 지방에 아무리 지역에 인재가 몰린다고 하더라도 제4기 신도시를 건설하게 한다라고 하는 중앙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의대 또는 치대, 한의학과, 약대 출신들 또는 간호대에 있는 사람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머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제4기 신도시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지방대 위기 해결이나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은 소멸하지 않지만 지방 거주민은 소멸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국민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대안과 종합적인 처방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은 그런 종합적인 처방과 국민적 공감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그런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임시방편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이라고 하는,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 축소사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수업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국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 국민이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에 보장을 할 수 없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전환의 과정 속에서 축소사회 위기나 혹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로 다시 전환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긴 강의 열심히 또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